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제가 올해 이제 저에게 가장 영감이 많이 된 책 하나를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발표 제목은 내가 만난 덜덜덜. 진짜 개인적으로 너무 좀 놀라가지고 이 책을 여러분께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아, 그거 안 거 이슈, 이슈. 됐어. 네. 그, 일단은 첫 장은 이제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책, 이제 도메인 드리븐 디자인. 이제 한국어로 번역하면은 이제 도메인 주도 설계, 소프트웨어의 복잡성을 다루는 지혜라는 책인데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책에는 되게 굉장히 방대한 내용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여러분이 읽을 때 어떤 식으로 접근하면 될지 제가 오늘 배경 지식 같은 거를 최대한 깔아드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혹시 이렇게 피카소의 황소라는 그림 보면은 이제 거대한 황소가 이렇게 최대한 미니멀리즘하게 잘 그려져 있는데요. 제가 최대한 다 떼고 그냥 핵심적인 이 가치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스포를 안 할 거예요. 이 책은 저도 솔직히 전부 이해를 못했고 이제 이 모든 스포를 지금 어벤져스 스포 당하신 분은 어쩔 수 없는 거고요. 다 보셨겠죠? 그래서 이제 이 책에 대해서 소개를 할 텐데 어떻게 접했냐면 이제 제가 한 4월쯤에 우한 형제들 테크 살롱에 갔다 왔는데요. 왜 갔냐면 이제 조용호 씨라는 분이 도메인 주도 개발의 사실과 오해라는 강연을 했습니다. 이 조용호 씨라는 분이 어떤 분이시냐면 이제 객체지향 사실과 오해, 일명 객사업, 그리고 오브젝트, 되게 객체지향 쪽으로 되게 많은 책을 쓰신 분인데요. 그래서 일단은 그냥 비쌌거든요. 예매를 하고 일단 바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책을 보는데 저희가 이제 평소에 컴퓨터 공학과를 전공하면서 접할 수 있는 책들 막 익숙한 책도 보이실 텐데 이제 저런 정답이 정해져 있는 기술 서적을 보다가 이제 이 책을 보니까 약간 이 책은 기술에 관련된 책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 책은 그러면은 무슨 책이냐? 이 책에 담고 있는 내용은 어떤 설계 요소는 기술과 관련이 있다. 네트워크 설계, 데이터베이스, 그 밖에 기술적인 측면은 많은 노력이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개발자들이 기술을 향해서 다들 쫓고 있어요. 근데 이 책은 기술적이 아니다. 우리가 만드는 건 기술적인 요소가 아니다. 그렇게 일단은 진입을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은 정답이 없습니다. 정답이라는 게 없고 이 책은 이제 읽을 때마다 각자의 해석이 그냥 자기가 해석한 방향성도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을 이제 다시 소개하겠습니다. 이 책은 에릭 에반스라는 사람이 적으신 책입니다. 이제 이 책에서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방법론이 아니라 설계를 위한 접근 방식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에 대한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이 책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제 시대적 배경을 한번 보고 갈 건데요. 이 철학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가 좀 더 이제 와닿을 것 같습니다. 태초에 컴퓨터의 세계에서는 보통 이런 CLI 창으로 이제 여러분이 활동을 하고 막 그러셨을 텐데 이렇게 GUI라는 게 발전하게 됩니다. GUI가 나오면서 사용자에게 컴퓨터가 보급이 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사용자들이 몰리니까 뭔가 이제 이 데이터라는 게 생겼는데 이거를 어떻게 관리할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가 이걸 만들면서 어떤 걸 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관심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사용을 하니까요. 그래서 2세대 아키텍처, 팻 클라이언트, 2세대 아키텍처라는 개념이 생겼는데 클라이언트에서는 사용자와 소통 그리고 비즈니스 로직을 담당합니다. 밑에 비즈니스 로직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해놨는데 대충 이제 소프트웨어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 약간 행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소프트웨어는 뭔지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는 말 그대로 데이터를 저장 및 제공합니다. 여러분이 옛날에 그 웹 프로그래밍이라는 수업을 들으셨다면 약간 이 창이 익숙하실 겁니다. 막 이렇게 객체의 버튼이라는 객체의 막 텍스트 박스라는 객체에 있는 값을 가져와서 라벨이라는 객체에 값을 던져줍니다. 더해서.
여러분 모두 이 수업을 아마 기억을 하시면 조금 더 이제 객체 지향의 세계가 어떻게 접근을 했는지 진입점을 좀 잘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객체 지향과 GUI가 함께 발전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격변이 발생하는데 바로 웹의 등장입니다. 이렇게 웹이 등장함으로써 이제 더 많은 사용자가 이제 동시에 접속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확장성이 되게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3세대 아키텍처가 이렇게 탄생했는데 이제 클라이언트는 사용자 소통 그리고 이제 클라이언트에 있던 비즈니스 로직이 서버라는 곳에 이렇게 역할이 분배가 됐어요.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는 그대로 데이터베이스였고요. 그, 아까 여기서 이제 설명을 못 드린 게 이제 클라이언트는 그래서 요청의 결과 그 입력만 처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클라이언트의 요청에 대해서 이제 클라이언트가 해야 될 역할이 굉장히 작아지죠. 그래서 아까 팻 클라이언트를 틴 클라이언트라고 얇은 클라이언트. 그건 이제 AR 상식이라서 뭐 짚고 가요. 자, 그래서 EJB라는 게 이제 자바 생태계로 이 책이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자바의 역사적인 관점에서 이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릴 텐데, EJB라는 그 개념이 생겨났어요. EJB가 일단 탄생을 했다 봐야 됩니다. 대충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하는 건데, 저도 자세히 사용하지 않아서 저도 자세히 모르고, 자료 조사를 하면서 좀 이제 그냥 대충 알게 됐는데, 어, 대충 이렇게 됩니다. EJB 빈이 이제 음식을 만드는 요리사입니다. 저기서 이제 요리를 하고, 이제 EJB 오브젝트, 저기서 이제 배달원입니다. 이 클라이언트가 저쪽에 독립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클라이언트가 요청을 해가지고 이제 배달원이 저희 로직을 담고 있는 대로 싣고 나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홈은 약간 주문을 받는 직원, 약간 뭐 메뉴판 뭐 이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건 다 중요한 거 아니고요. 정확하게는 클라이언트가 비즈니스 로직과 격리가 됐다. 한마디로 유저가 저희가 처리해야 되는 그 비즈니스라는 그 무엇인가가 격리가 됐다는 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약간의 시스템이 안정적이게 되고, 그리고 저희가 뭐 업데이트를 하거나 확장을 해야 될 상황이 온다면은 저희는 클라이언트 유저의 컴퓨터를 뜯어가서 고치는 게 아니라 저희 클라이언트 서버만 이제 코드를 손을 본다든지 안 그러면 확장을 하면 되니까 조금 더 이제 유지 보수성이 좋아졌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EJB라는 생태계에서는 문제점이 있었는데요. 바로 이 밑에 컨테이너와 서버라는 부분입니다. EJB는 기본적으로 이제 컨테이너라는 하나의 그 거대한 뭐라 해야 되나 집합이라 해야 될까요? 그 뭐 도커 컨테이너 막 이런 거 들어보신 분 좀 약간 개념이 와닿으실 것 같은데 약간 포장된 압축에서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EJ 컨테이너는 기본적으로 EJB 서버라는 거 위에서 동작을 해요. 근데 이제 EJ 서버는 환경을 강제합니다. EJB 컨테이너는 EJB 서버 컨테이너를 지원하는 서버에서만 동작하게 돼 있어요. 이거를 침투적인 아키텍처라 합니다. 어, 이거는 이제 침투적인 아키텍처는 이제 특정 프레임워크나 기술이 코드 전반에 걸쳐서 이제 강하게 영향을 미쳐 이제 해당 기술이 제거되거나 교체하기 어려운 아키텍처 구조를 이렇게 침투적 아키텍처라 합니다. 아까 저희가 본 EJB도 EJB를 제거하고 뭐 다른 걸로 갈아탄다. 아니면 다른 서버를 쓴다. 이런 거를 절대 할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서버가 강제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옛날 서버를 하나 갖고 왔는데요. 옛날 공식 문서를 보면은 이렇게 EJB에 대한 이제 그 사양을 모두 지원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대충 돼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포조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포조는 플레인 모드 올드 자바 오브젝트 순수한 옛날 자바 객체입니다. 포조라는 그 용어는 이제 옛날 그냥 순수한 자바 그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순수한 자바. 막 기술적인 이 서버 막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특정한 프레임워크나 기술에 의존하지 말고 비즈니스 로직을 단순한 기본적인 자바 객체로 분리하자. 이렇게 해서 탄생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마틴 파울러라는 어떤 개발자가 이렇게 용어를 만들었는데요. 제일 중요한 부분은 저 노란 색깔 부분입니다. 일반 자바 객체로 비즈니스 로직을 처리하는 많은 장점들이 있다. 그래서 이 포조라는 개념 하나에 탄생한 게 바로 이제 EJB를 비판하는 어떤 한 책과 그리고 하이버네이트라는 현재 이제 자바 표준, JPA 표준이 모태가 되는 이제
하이버네이트입니다. 그래서 하이버네이트 공식 문서를 한번 읽어보시면은 저렇게 에반스 도메인 드리븐 디자인 이렇게 도메인 주소 설계에 관한 내용을 심심치 않게 찾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책이 뭐냐? 이 책은 이제 EJB라는 그 기술 침투적인 아키텍처를 비난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기본으로 이 사람이 만든 게 스프링이라고 들어보실지 모르겠는데 스프링이라는 프레임워크입니다. 근데 스프링도 막 기본적으로 이제 막 개발자가 세팅해야 되는 게 너무 많아. 그러면 스프링 부트가 나왔습니다. 세팅을 다 제공해 주죠.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흐름을 발견할 수 있을 텐데요. 도메인과 기술 환경을 분리해서 개발자가 비즈니스 로직에 좀 더 집중하기 위한 노력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옛날에 2세대 아키텍처부터 지금까지 도메인과 기술 환경을 분리하는 그 노력이 결과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런 서문 중에 요런 내용이 있어요. 도메인 모델링과 결국에는 쏙 뛰어난 소프트웨어 설계자들 사이에서 이제 적어도 20년 동안 매우 중요한 주제로 인식되고 있지만은 뭘 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객체 관련 커뮤니티에서 이제 도메인 주도 설계라는 하나의 철학이 이제 근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하니까 좀 어떨까. 그래서 이렇게 발전이 되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시대적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 시대적 흐름이라고 DDD를 칭하기에는 아직 빠진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DDD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DDD는 동작하는 도메인 모델을 만들기입니다. 이게 도메인 주도 설계라는 책의 일부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이게 뭘까요? 멋진 건축물을 사람들이 지을 때 어떻게 짓는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설계도를 그리고 이제 동정표, 일정표를 만듭니다. 그러면 이제 그리고 그걸 기반으로 건축을 하다 보면 이렇게 멋진 빌딩이 탄생하겠죠. 이 과정을 저희가 만드는 소프트웨어에도 적용할 수 있을까요? 이 책에서는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소프트웨어의 본질은 해당 소프트웨어의 사용자를 위해 도메인과 관련된 문제를 처리하는 능력이 있다. 약간 감이 안 와닿을 수도 있어요. 도메인이 뭐야?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뭘 말하는 거야? 뭐 이럴 수도 있는데 한번 차근차근 보겠습니다. 아까부터 계속 막 도메인을 분리시키려는 노력 뭐 이런 걸 되게 강조해야 하는데요. 도메인이란 무엇인가? 사용자가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대상 영역입니다. 그게 뭐지? 그래서 도메인을 한번 정의를 해봤어요. 실제 있는 어플리케이션 도메인을 한번 정의를 해봤는데 스마트폰 초창기 시절에 이제 어떤 사람이 관찰을 했어요. 사용자들이 사진을 편집하고 공유하는 과정을 불편해한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무엇이 불편하지? 하고 문제를 봤어요. 사진을 찍고 집으로 가서 컴퓨터로 사진을 옮기고 사진을 편집하고 게시글을 작성하고 사진을 첨부해요. 그리고 게시글을 게시하요. 사용자들은 근데 빠르고 쉽게 사진을 편집하여 공유하는 것을 원하는 니즈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을 아까 이거 설명하던 그 부분을 이제 사용자가 겪는 문제 영역이라고 합니다. 그게 바로 도메인. 저희가 말한 이 전체 플로우죠. 이게 도메인입니다. 그럼 도메인 모델은 무엇일까요? 도메인 모델은 지식을 선택적으로 단순화하고 의식적으로 구조하는 형태를 말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좀 잘 안 알아들을 수도 있어요. 바로 현지색이 어떤 부분까지 코드의 세계로 옮길지를 저희가 정의하는 겁니다. 이렇게 플로우가 있었는데 어디서 어디까지 옮기면 좋을까요? 저는 이렇게 옮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옮기는 부분을 최대한 축약했더니 업로드, 편집, 공유 이렇게 세 가지 단계로 나누어져 있다는 걸 제가 발견했어요. 이게 바로 도메인 모델이라는. 그래서 도메인 모델까지 살펴봤는데 이제 동작하는 도메인 모델을 만들기잖아요. 일부의 제목이. 근데 이제 동작하는 이 무엇일까요? 도메인 주도에서 이제 도메인 주도 설계에서 개발자의 역할에 대해 강조한 게 있는데 이제 도메인 주도 설계에서는 현실 세계의 도메인 코드를 현실 세계의 도메인 모델을 코드의 세계로 옮기는 것을 개발자의 역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도메인 모델을 뭐 다음과 같이 코드의 영역으로 옮기기 위해서 이렇게 업로드 로직을 작성하고 뭐 수정하는 로직을 작성하고 뭐 공유하는 로직을 작성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탄생한 이제 인스타그램이라는 앱을 아실지 모르겠는데요. 이제 인스타그램 앱이라는 하나의 앱이 탄생했습니다.
그러면 이대로 하면 끝일까요? 아까 이전에 설명해드렸던 건축의 그 프로세스를 한번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보고서를 적고 어떻게 만들지, 그리고 이제 막 데이터 스키마를 정리하고, 막 주기를 정리하겠죠. 막 일정표? 그럼 이제 이렇게 뭐 멋진 앱이 나올까요? 하지만 대다수의 소프트웨어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소프트웨어는 항상 불확실성이라는 걸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도메인 주도 설계의 서문에 보면은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어요. 관료주의, 불명확한 목표, 자원 부족 등 다양한 이유로 프로젝트가 궤도에서 이탈한다. 혹시 이런 그림 보신 적 있나요? 보고서를 적을 때는 진짜 그냥 엄청난 걸 할 것처럼 말해놨는데 끝은 초라해요. 결과물이 안 나올 때도 있고요. 한 가지 이제 그림을 가져왔는데요. 원래 고양이를 계획했는데 이제 테스트가 끝났을 때는 칼이 없고 뭐 갑자기 저렇게 홍보를 호랑이처럼 해놨는데 소비자가 원하는 걸 파악을 못했고 그래서 업데이트를 했더니 막 이상한 괴물이 탄생하는 그런 그림입니다. 딱 봐도 아까 처음 첫 장의 디자인과 마지막 장의 저 괴물은 의외했던 모습이 다르죠. 이런 경험을 여러분들 한두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불확실성이라는 그 거대한 이제 폭풍우가 있어요. 이 폭풍우 속에서는 기획이 수정될 수도 있고요. 법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경쟁자가 출현해서 급하게 기능을 바꿔야 될 수도 있고요. 사용자의 니즈가 변화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확장해야 되는 경우도 생기죠. 그래서 이런 거대한 이제 그 장애물들에 부딪힌 저희 프로젝트는 이렇게 침몰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아까 이 그 공정표를 이제 폭통수 개발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건축에서 이제 하는 그 개발 방식이죠. 그래서 다음과 같은 이제 단계로 정의가 됩니다. 요구사항을 정리하고 디자인을 하고 개발하고 테스트를 하고 배포를 하고.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프로젝트가 불확실성을 마주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대응을 할 수 있을까요, 저희가? 요구사항을 정의했는데 막 디자인이 변경돼.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 근데 개발을 하다 보니까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처음으로 돌아와. 테스트를 하다 보니까 야, 코드 잘못 짰네? 처음으로 돌아와. 그럼 진행도 안 되고 그냥 흐지부지 프로젝트가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럼 또 이제 프로젝트는 침몰하겠죠. 그래서 도메인주도 설계의 서문 중에서는 이제 다음과 같이 정리하는데요. 최근 몇 년 사이에 쓸모없고 정적인 문제와 문서와 지나친 선행 설계, 계획과 설계로 프로젝트에 부담을 주는 정교한 개발 방법론에 저하는 움직임이 있었다. 그래서 이제 다음과 같은 해결 방법을 제시합니다. XP와 에자일 프로세스라는 거죠. 그래서 개발은 반복 주기를 토대로 진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개발자와 도메인 전문가는 밀접한 관계에 있어야 된다. 이 두 가지를 XP와 에자일 프로세스에서 이제 불확실성에 대처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내세우고 있는데요. 이 첫 번째 노란색 대목을 한번 무엇인지 파악해 보겠습니다. XP와 에자일 프로세스란 이제 XP는 켄트백이라는 아까는 안 나왔네요. 켄트백이라는 개발자가 이제 CS 만든 개념인데요. C3 프로젝트라는 어떤 프로젝트에 참여를 했어요, 이 개발자가. 프로젝트의 목표는 급여 계산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재구축하는 그런 프로젝트였습니다. 근데 이 개발자가 개발을 하다 보니까 느끼는 거예요. 아, 저 기존의 개발 방법론은 되게 비효율적이구나. 그래서 막 흩어져 있던 도메인을 분리하려는 뭐 움직임, 막 그 어딘가에 막 있던 개념들을 한 권의 책으로 묻습니다. 익스트림 프로그래밍 해설, 변화의 수용화, XP 실천 핵심, XP 핵심 원칙과 실천 방법을 한 책에 정리해요. 그리고 에자일 프로세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요. 17명의 개발자가 어느 날 모여서 이제 발표한 선언문입니다. 그래서, 이 개발자들은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는데 더 나은 방향을 찾아가고 있대요. 그리고 다음을 가치 있게 여기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란 색깔 글자를 더 높은 가치로 준다. 개인의 사용자분, 작동하는 소프트웨어, 고객과의 협력, 변화의 대응. 그래서 이 선언문에 기반하여 만들어진
구체적인 방법론이 바로 에자일 프로세스라는 이제 방법론. 그래서 에자일 프로세스에서는 어떻게 정리를 하나? 이 아까 폭포수 개발 방식에 있던 그 거대한 이제 하나의 플로우를 쪼개요. 그리고 반복합니다. 계속 그 작은 단위로 계속 채워나가는 거죠, 그림. 그래서 이 반복의 과정을 통해 그 도메인 모델과 소프트웨어는 진화해 갈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어떻게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까요? 막 이거를 만들다가 저거를 만들고 시간의 흐름은 이렇게 있어요. 과거부터 미래까지. 반복을 하다 보면은 언젠가 과거의 도메인을 확장해야 될 순간이 생길 겁니다. 과거의 코드를 저희가 과연 해석할 수 있을까요? 저는 과거의 코드를 해석 못해서 막 처음부터 다시 쓰고 막 이런 경험이 있거든요. 변경을 한 후 기능을 추가합니다. 기능을 추가한 후 종종 코드가 작동하지만 명확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코드로 다른 사람, 안 그러면 제가 나중에 돌아왔을 때 어떻게 동작하는지 알아내는데 시간을 허비하지 않도록 더 나은 형태로 리팩토링합니다. 마틴 펄러라는 개발자가 말한 이 글이 바로 이제 리팩토링의 사전적 정의. 기능을 변경하지 않으면서 코드 내부 구조를 개선하는 것. 그리고 본질은 코드의 설계를 개선해서 미래의 확장과 변화에 대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변화에 대비하고 변화를 계속 반복을 통해 앞으로 나아가다 보면 언젠가 저희 프로젝트는 이렇게 제대로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겠죠. 그 밖에 SP에서 아까 드렸다시피 수많은 개념이 내재되어 있어요. 막 익숙하신 개념들도 있을 수도 있는데요. 뭐 페어 프로그래밍, 테스트 주도 개발, 뭐 단위 테스트, 스몰리즈, 뭐 CI, 뭐 CI/CD, 막 그런 개념들이 막 안에 내재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거는 변경이 유연한 코드를 어떻게 만들까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은 특정 방법론에 매여 있지 않지만 이제 에자일 개발 프로세스라는 새로운 진영을 지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가지 실천법은 이 책의 접근법을 적용하기 위한 선행 조건이다. 한마디로 이 두 가지 접근법만 알면은 이 책을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 두 가지 접근법. 이제 첫 번째 반복 주기를 통한 진행은 이제 저희가 아까 살펴봤고요. 개발자와 도메인 전문가는 밀접한 관계에 있어야 된다. 이 점에 대해서도 한번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저희가 팀 프로젝트를 아마 진행하게 될 건데요. 프로젝트 팀 구성은 다를 수도 있어요. 다를 수도 있는데 보통은 이제 짧게 요약을 하면은 기획자, 개발자, 디자이너 뭐 이런 식으로 대충 구성이 됩니다. 여기서 도메인 전문가란 무엇일까요? 이전에 저희가 도메인 개발자와 도메인 전문가는 밀접한 관계에 있어야 된다고 말했는데 도대체 도메인 전문가가 무엇일까요? 바로 팀장, 안 그러면 기획자, 뭐 CEO, 뭐 등등등등 힘을 가진 사람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메인은 도메인 전문가의 역할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뭐 기획자가 다음과 같이 얘기를 했어요. 이동하면서 뭐 사용자가 로그인 성공 시 뭐 워킹 모드 뭐 어떤 도메인 모델이겠죠? 이동할 수 있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요구를 했어요. 근데 개발자가 OS 2.0을 통한 인증 흐름을 구현하고 JWT를 발급해서 리다이렉트 시켰습니다. 우리는 뭐 저희는 알아들을 수 있죠. 근데 개발자가 아닌 기획자가 과연 이걸 보고 무슨 생각이 들까요? 마치 이런 게 연상되지 않나요? 개발자는 도메인을 알지 못하고 기획자는 코드를 알지 못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래서 기획자가 생각하는 도메인 모델하고 개발자가 만든 도메인 모델하고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도메인주도 설계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설계 부분, 주된 부분이 도메인 모델과 대응하지 않는다면 이제 그 모델은 쓸모없다, 가치 없다. 그리고 동시에 모델과 설계 사이의 복잡한 대응은 이해하기 힘들고 실제로 설계가 변경되면 유지 보수가 불가능해진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코드는 개발자가 도메인을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도메인 모델을 코드로 옮기면 그게 바로 동작하는 도메인 모델입니다.
다시 이전의 예시로 가보겠습니다. 아까 이런 인스타그램이라는 앱을 개발했어요. 근데 도메인 모델의 변경이 발생해요. 한 사진에 필터를 여러 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면 도메인 모델의 변경이 일어났으니까 코드의 변경이 일어나야 되겠죠. 그래서 아까 그 필터를 넣어서 사진을 수정하던 로직을 이렇게 코드가 변경됐어요. 필터를 여러 개 넣을 수 있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코드가 변경됐다는 것은 도메인 모델이 변경됐다는 뜻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은 도메인 모델을 계속 코드로 막 어떻게 변경을 하고 구현을 하고 이거를 계속 설명하고 있는데 도메인을 코드로 올바르게 표현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회의를 해야 된다고 이 책에서는 주장을 합니다. 토론과 회의가 토론과 회의를 반복된 주기를 거쳐서 진행을 하다 보면은 두 가지 측면을 충분히 만족하는 단 하나의 모델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세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가 통일된 언어를 사용해야 된다고 이 그 사람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탄생한 게 유비쿼터스 랭귀지. 유비쿼터스 랭귀지를 제가 파워포인트를 빼먹었네요. 이제 개발자, 개발자, 디자이너, 뭐 기획자가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그 언어나 용어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 용어는 이제 기본적으로 어떤 특정 개발자나 특정 도메인 전문가가 아닌 이제 도메인 한마디로 저희는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사용이니까 사용자에게 맞춰져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반복을 주기를 거쳐서 저희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다 보면은 결국 이제 인스타그램 뭐 메타라는 회사의 그 주식이 떡상한 것처럼 저희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략히 다시 처음부터 요약하자면은 객체 지향의 무언가와 에자일 프로세스가 합쳐져 이제 이 도메인 주도 설계라는 거대한 개념이 탄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지금 좀 급하게 했는데 DDD 철학에 대해서 좀 이해가 되시나요? 이 지금 제가 말한 사용자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그 소프트웨어의 본질 이것만 짚고 넘어가시면은 이 책을 이해하는데 크게 무리는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 책의 뭐 뒷부분에는 이제 이런 내용만 있는 게 아니라 그거를 어떻게 코드로 잘 표현할지 한마디로 이제 디자인 패턴들에 대해서 막 있어요. 뭐 전략적 패턴, 뭐 전술적 패턴, 뭐 이런 게 있는데 이거는 뭐 어벤져스 스포에 가까운 능력이고 이거에 대해서 그냥 이걸로 해라가 아니라 필요한 걸 갖다 쓰는 애입니다. 뭐 익숙한 거 보이시나요? 서비스, 엔티티, 레파지토리, 뭐 어그리게이트, 뭐 도메인, 아까 저희가 다뤘던 서브 도메인과 그 유비쿼터스 랭귀지 뭐 이런 것들 보이죠? 도메인 모델 또 보이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스프링을 개발을 하시는 분들이 스프링 공부하다 보면은 막 이런 대목을 발견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제 서비스라는 그 어노테이션을 주석을 한번 봐보면은 이렇게 도메인 드리븐 디자인을 이제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역할을 하는 건지. 그리고 막 리파지토리 막 이런 데도 자주 쓰이는 어노테이션인데 들어가 보시면은 도메인 드리븐 디자인으로 뭐 어떻게 메커니즘이 작동하는지 여러분이 파악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꼭 한번 읽어보시고 시간이 되신다면 한번 조영호님의 강의도 한번 들어보시고 그 에릭 에반스라는 그 도메인 주도 설계를 그 만드신 저자가 유튜브에도 강의 영상을 많이 올리시니까 한 번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을 받으려고 합니다. 혹시 질문 같은 게 있을까요? 네네. 클라이언트랑 서버를 나눈 거 마냥 1세대 혹시 있어요? 1세대는 그냥 CLI 참. 네. 그냥 클라이언트와 데이터베이스가 압축된 그런 형태겠죠. 저도 정확히 1세대에 대해서 공부를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아마도 데이터베이스와 클라이언트가 하나에 합쳐진 데이터베이스 클라이언트 도메인 모델이 하나에 있는 그런 형태일 것 같습니다. 도메인 모델이 만들자라는 그걸로 생각하고 네네. 돌아가기가 좀 힘들어가지고 돌아갈 수가 없겠네요.
도메인 모델이, 그죠? 저희가 도메인을 문제 영역을 파악했잖아요. 거기서 어떻게 코드로, 그 현실 문제를 전부 다 코드로 옮길 수는 없잖아요. 너무 방대하니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아까 인스타그램에 예로 들면은 사진 찍는 건 사용자의 몫이에요. 업로드하고 필터를 씌워서 공유하는 것까지. 요 영역이 도메인 모델. 저희가 최대한 축약을 한 거고, 거기서 코드를 표현하기 위해 더 축약을 한 게 코드로 옮기는 도메인 모델. 뭐 한마디로 저희 언어로 도메인 모델을 표현하는 거죠. 기획자나 뭐 C라인은 이렇게 아까 저희가 만든 그 글로 적는 플로우로 표현을 할 것이고, 저희는 코드로 표현하고. 아무튼 이 그 문제 어디까지 옮길지 저희 사업 방향성 이런 게 도메인 모델입니다. 유비쿼터스 언어가 네네. 혹시 보셨나요? 유비쿼터스 언어요? 저희도 사용하고 있잖아요. 네? 같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이거는 막 제가 이전에 예시가 저희 프로젝트였는데요. 제가 워킹 모드 하면은 뭔지 모르잖아요.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워킹 모드란 사람들이 트래킹을 할 때 일하는 모드가 아니라 사람들이 트래킹을 할 때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가. 그래서 그게 뭐 지도에 띄고 걷는 걸 기록을 하는 거구나라고 이제 디자이너분도 워킹 모드, 이제 규성님도 워킹 모드, 저도 워킹 모드 이해를 했잖아요. 이 세 명의 공통된 도메인 모델이 바로 유비쿼터스 언어입니다. 공통된 언어.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을까요? 네, 네, 네. 네, 네. 네. 맞습니다. 근데 그건 또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게 제가 아까 말씀했다시피 에젤 프로세스가 이제 XP에 기반해서 나온 그런 프로세스거든요. 근데 XP에는 이제 다음과 같은 영역이 있어요. 어떻게 이게 저희가 기술적으로 막 도메인 여기서 얘기하는 에자일이나 뭐 XP 같은 게 기술적으로 얼마나 딥하게 봐야 되냐 이게 아니에요. 어떻게 사용자의 문제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인가. 근데 이해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기획자도 할 수 있고 뭐 개발자도 할 수 있고. 그럼 개발을 어떻게 옮기냐. 그래서 아까 XP의 방법론 중에 페어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는데 서로 두 명에서 컴퓨터를 붙잡고 코딩하면서 그 정답을 찾아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런 식으로 잘하는 사람이 못하는 사람을 이끌어 준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어떻게 도메인을 잘 표현할지, 뭐 한마디로 기술적으로 어떻게 구현할 건지 이런 것도 이끌어 나갈 수 있겠죠.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약간 기술과 그 철학의 분야에서 약간 좀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 혹시 있으실까요? 감사해요. 그러면은 여기서 있으신가요? 네, 여기서 그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